시청자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지난 19일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나약함과 존엄함을 동시에 일깨우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낮춤과 비움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낮고 더 낮은 곳으로 향하며 그곳에서 서로가 만납니다. 한국 천주교와 한국 불교는 서로의 존재와 가치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이는 종교 다원주의나 종교 상대주의와는 다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를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합니다. 하느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은 종교와 민족, 국가를 뛰어넘고 동등한 피조물로서 보편적인 형제가 요구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8월 18일 명동대성당에서 이루어진 이웃 종교들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길입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도록 합시다. 가톨릭 교회는 이웃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거룩한 것을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웃 종교에 대한 존중을 넘어 인정하고 증진하고 보호하라고 권고합니다. 불자 여러분께 평화 인사를 드리며 CPBC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법과 제도 그리고 무관심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억울한 죽음에 대해 현실과 대책을 짚어보는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평택항에서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고 이선호 군의 소식에 요즘 우리 사회가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데요. 이선호 군의 사고는 생명보다는 이윤을 중시하는 산업 현장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황망하게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이 슬픔을 제발 끝내자고 세상에 외치고 있습니다. 산재 사고의 현실과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소식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청년 고독사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고독사는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2030 세대로 불리우는 청년층의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23 청년 이선호 군이 300kg의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작업에 투입된 선호 군에겐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현장엔 위험 요소를 알려줄 신호수도 없었고 머리를 보호할 안전모도 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도대체 저런 사고가 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고가 바로 산재 사고입니다. 그거는 뭐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안전을 지켜줬더라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생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슬픔 제발 좀 끝내십시다. 119 구급활동 통계에 따르면 구급차의 86%는 신고 후 10분 내로 현장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선호 군의 사고 현장에 구급차가 오는 데까지 13분이 넘게 소요됐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지만 119 구급 신고보다 회사 윗선 보고가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선호 군의 아버지 이재훈 씨는 이처럼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산업 현장에 개탄했습니다. 사건의 원인은요, 원청에서 비용 절감, 인건비 좀 줄이고 갔다고 법에서 정한 적정수의 안전요원을 투입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루에 10만 원 아껴서 얼마나 더 부자 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이선호 군의 죽음에 사람들도 애도를 표하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연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열렸던 고 이선호 군 추모문화제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청춘을 뜻하는 붉은 장미를 영정 앞에 바쳤습니다. 문화제에 참석한 김미숙 김용균 재단 대표는 3년 전 아들의 죽음과 너무도 흡사한 이선호 군의 사고에 분노하며 구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위험을 하청한테 떠맡기고 자기네들은 책임자성을 빠져나가고 있어서 그런 그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가 원하청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위험은 외주화되고 안전관리는 아무도 나 몰라라 하고 이런 상태라서 사고는 반복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연대하고 있는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구조적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면에 있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고용노동부가 정말로 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고 또 원청 책임 있는 대표이사의 책임을 정확하게 물을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러봐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의 모습에 참았던 눈물을 쏟은 아버지. 아버지의 눈물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의 인식일 것입니다. 네가 그 인도하니까 집에 가자. CPBC 김형준입니다. 청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을 시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약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2030 청년들의 고독사 현황이 특히 심각해 보입니다. 20대에서 30대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7년 63건에서 2020년 100건으로 약 59%가 증가했습니다. 노인층과 중고령층, 중장년층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최근 들어 증가세가 빠른 것이 눈에 띕니다. 4년째 특수청소 전문팀을 이끌고 있는 안완진 대표는 일을 시작했을 때보단 요즘이 청년들의 고독사가 증가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말합니다. 피부로도 느낄 정도로 매년 그 증가율이 눈에 보여요. 많이 증가했어요. 청년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배경과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 김문길 센터장은 청년들이 고립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 취업이나 그 진로와 같은 이제 이행 과정에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청년, 그리고 이제 어떤 빈곤과 가정 불화를 경험한 청년, 이런 청년들이 이제 대체로 이제 우울과 불안, 외로움, 좌절감 같은 그런 이제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이제 이후에 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20대 청년인 안 대표도 청년들의 고독사 배경에 대해 해결책이 없는 좌절감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 중 제일 큰 이유는 그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는 채 좌절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크나큰 좌절로 인해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청년들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김문길 센터장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말하기에 앞서 주위에 있는 절망을 제거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치열한 이제 생존 경쟁에서 이제 패배할 경우에 막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공포를 이제 제거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경쟁에 참여할 뭐 기회가 없거나 그런 의지도 없는 이제 그런 청년들에게도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이제 주는 게 가장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안 대표는 현재 지자체 고독사 예방 대책안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도 주기적으로 뭐 어르신들이나 1인 가구 위주로 방문을 돌긴 해요. 제가 알기론. 예. 그런데 이미 그게 최소한의 예방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는다는 거는 사실 이건 의미가 없죠. 그러면서 주변에서 발생할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인데 예방법이 뭐 어떤 뭐 제도적으로 나와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기본적인 그런 부분부터, 그러니까 개개인이 노력하지 않는 이상 고독사는 예방되지 않아요, 절대. CPBC 김정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꼭 41년이 지났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그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지난 21일 부부의 날이 더욱더 가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동안 개봉된 대부분의 5.18 영화가 피해자와 유가족을 소재로 한 이야기였는데요. 5.18 가해자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특히 안성기 요한 사도 씨가 출연료를 전혀 받지 않고 주연을 맡은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아들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집중 사격이 있던 날 머리에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난 고 전영진 시몬 열사입니다. 당시 고3 수험생이었던 영진 군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 집에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독서 모임에 참석한 뒤 귀가하다 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한 겁니다. 집에 돌아가고는 옷을 벗어도 던져보면서 이거 사람이 사는 세상인가 보겠다고 화내갖고 굴더라고요. 어머니는 거리로 나가겠다는 아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영진 군은 어머니 조국이 저를 부릅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기억하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 그랬더니 어머니 조국이 우리를 부릅니다. 뭔 소리다냐.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그 마지막 그리고 내가 아침 한 숟갈 먹여놓고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나온 게 없어요. 나가고 그 시몬 어디 갔다냐고 모르는데 다 못해. 그대로 나가고 그날 그대로 나가갖고는 얼굴도 못 보고. 이후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아버지가 찾아 나섰습니다. 시민들이 계엄군의 무차별 사격에 쓰러지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에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죽은 사람 그냥 그 신음하는 사람도 아주 아수라장이 됐어요. 아수라장. 관자놀이에 총을 맞아 얼굴을 알아보기도 어려운 시신 위에는 아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진이가 이제 총탄 맞고 이리로 왔다고 그러는데 보러 왔다고 그러니까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사진. 이 사진을 정말 눈뜨고는 못할 정도로 완전히 한쪽이 이렇게 되거든요. 한쪽이. 민주화를 외치다 숨진 아들이 폭도로 불린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가장 분통 터지고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전계량 김순희 부부는 유족들과 함께 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나섰습니다. 아버지 전 씨는 1981년부터 10년 동안 유족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족들을 온갖 방법을 통해 괴롭혔습니다. 사람을 붙여 감시하는 건 기본이고 모임을 방해하거나 돈으로 일부 유족을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유족을 이간질해 분열시키려는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4주기 추모 행사를 준비할 때는 어머니 김 씨가 정권에 맞서다 교도소에 수감된 적도 있습니다. 어려운 집안 사정에도 부부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나선 이유.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죽음의 가치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어린 것들이 폭도 빨갱이 누명 쓰고 죽었는지 엄마가 살아가지고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저것들을 결코 저 억울하면서 벗기고 정의로운 죽음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전계량 김순희 부부는 아직도 5월 성모성월이 되면 몸살이 난 것처럼 온몸이 저려옵니다. 그래서 저 성모님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 십자가 아래서 아들 그 숨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그 심정,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참 얼마나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아드님을 바치시고 그 가슴에 멍이 들게 아프고. 진심이 담긴 참회와 반성이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자기가 반성하고 뉘우치면 용서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어디가. 아직도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전 씨는 외출할 때마다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외투에 붙이고 나갑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 진상 규명을 외치는 절규가 어떤 심정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5.18 항쟁이나 나는 똑같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왜 진상규명을 안 하느냐. 진상규명을 빨리 해라. 세월호는 진상규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아들의 기일인 오늘 부부는 아들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합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 이 세상의 화해와 용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고도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는지. 우체근은 1980년 5월 이후 악몽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부의 지시를 따라 광주 시민들에게 총구를 들이댔던 자신의 과거에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체근은 자신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던 학생의 유고를 찾으러 다닙니다. 더 나아가 반성 없이 호의호식하는 5.18 책임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나섭니다. 이 소나무 맞지? 여기서 어디로 갔어? 솔직히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넌 양심도 없냐? 사람을 죽여놓고! 그간 5.18을 소재로 한 영화 대부분은 피해자의 시각에서 역사를 되돌아봤습니다. 그러나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는 명령을 거역하지 못한 가해자의 시각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이들에게 역사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묻는 작품입니다. 주연을 맡은 배우 안성기 씨는 영화 화려한 휴가에 이어 두 번째로 5.18을 소재로 한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안 씨는 이번 영화의 출연료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작비 투자에 이름을 올리고 영화가 완성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어떠한 주제를 갖더라도 그 작품이 갖는 어떤 진정성, 완성도 이런 것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하죠. 이번 아들의 이름으로도 역시 그런 느낌이 저한테 왔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이정국 감독은 데뷔작 부활의 노래부터 다큐멘터리 반성까지 5.18 관련 작품을 꾸준히 제작해왔습니다. 이 감독은 반성하지 않는 이들의 잘못된 모습을 강하게 비판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특히 현대사회에서 어떤 큰 사건을 악행을 저질렀던 그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반성을 스스로 하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아요. 특히 가해자가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행위를 좀 제가 영화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이 감독은 이번 영화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얀마 문제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그 새로운 어떤 세상을 만들어낸 건데 그런 정신이 저는 이번 촬영하면서도 이제 다시 한번 느꼈고, 어쨌든 5.18을 이제 우리한테 다시금 좀 새롭게 우리가 재조명해서 다시는 그런 역사가 오지 않도록. 아들의 이름으로는 미국, 싱가포르 등 세계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의 쾌거를 안고 호평 속에 개봉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계속해서 관련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연을 맺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러나 해마다 혼인하는 이들은 줄고 있고 결혼식의 모습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는 가톨릭 교회의 교회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혼인 문화에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한국교회가 전개하고 있는 백신 나눔 운동입니다.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자와 사제, 기업과 단체를 망라해 아름다운 기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감이 되고 있는 아름다운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부부의 연을 맺는 혼인은 가정을 이루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혼인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21만 3,5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보다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젊은 층 인구 감소와 맞물리면서 2000년대 초부터 혼인 감소 추세가 시작됐고 코로나19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혼식 자체를 스몰 웨딩이나 온라인 웨딩 등으로 대체하며 간소하게 치르는 분위기도 생겨났습니다. 가톨릭 신자라면 반드시 임해야 하는 혼인 예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회혼은 7,915건에 그쳤습니다. 2019년보다 약 5,900건이나 줄었습니다. 해마다 1,500건 정도씩 감소했던 것에 비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보통 같으면 4월에 혼인 미사수가 16건 정도가 돼야 되는데 4월, 5월이 피크거든요. 시즌인데 4월에는 2건밖에 못했어요. 취소도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계신 분들 못 들어와서 취소도 몇 건 있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성당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면서 혼인 미사 참석자 수를 대폭 줄인 경우도 있습니다. 미사 없는 혼인 예식으로만 부부의 연을 맺은 이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김남훈 정예림 부부는 양가 직계 가족만 참석한 가운데 관면혼을 했습니다. 가족과의 식사로만 결혼을 축하하면서 결혼 비용과 준비 기간이 줄었습니다. 본인의 가치관에 맞는 결혼식을 선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면은 그게 가장 최선의 결혼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저희가 작게 결혼식을 해서 조금 일반적으로 하는 결혼식에 비해서 조금 특별한 느낌이 있었는데 저희도 큰 결혼식장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교회의 혼인 예식은 미사를 봉헌하는 혼인 예식과 미사 없는 혼인 예식으로 나뉩니다. 서울대교구에서 혼인교리 교육을 담당하는 김영훈 신부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사회 분위기가 혼인 예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과거보다는 혼인 미사로 결혼식을 치르는 커플들이 많이 축소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스몰 웨딩이나 조금 더 간소하게 식을 치르는 정서도 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시국의 어떤 물리적인 한계와도 맞물리면서 정식적인 어떤 혼인 미사를 통해 식을 치르기보다는 정말 간소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간단하게 예식을 진행하는. 김 신부는 혼인 예식 형태를 정하기에 앞서 부부의 연을 맺는 의미를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부터 둘이 일치를 이루고 한 몸이 되어서 사랑으로 결합되는 그 부르심을 심어주신 것이고 그 결실이 맺어지는 게 바로 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의 혼인은 단순히 당사자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하느님 앞에서 그 서약을 고백하게 되는 정말 거룩한 일. CBBC 전은지입니다. 모자 전문 기업 유풍을 경영하는 조병우 회장은 최근 백신 나눔 운동에 3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달 중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에게 성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조 회장은 모자 공장이 있는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울 방법을 고민하다가 주님부활 대축일에 염수정 추기경의 강론을 듣고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이 기부한 3억 원은 5천 명이 2회에 걸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조 회장은 좋은 취지라 기부했다면서 인터뷰 요청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 교직원으로 구성된 성모자선회도 백신 나눔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매달 기금을 모아 형편이 어려운 환자와 복지시설, 이주 노동자 등을 지원하고 있는 성모자선회는 지난 13일 백신 나눔에 써달라며 서울대교구에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는 선진국들이 백신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백신 나눔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양극화되는데 이게 더 심해졌고 백신도 완전히 양극화가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백신 나누기가 굉장히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성모 자선회 위원인 백광열 교수는 백신 나눔 운동에 참여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백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 당연히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병원의 성모 자선의 의료진 직원들의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 시기부터 백신 나눔 운동을 펼쳐온 서울대교구는 본당 사무실과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를 통해 투트랙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의 백신 나눔 운동 계좌엔 지금까지 1억 6천여만 원이 모였습니다. 서울대교구의 백신 나눔 운동은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이 끝나는 11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전국 교구 중에 가장 먼저 백신 나눔 운동을 시작한 대전교구는 지금까지 6억 4천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는 지난 18일 김대건의 해 선포식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천주교회의 백신 나눔 운동 참여자에게 축복을 보낸 사실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백신 나눔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교황께서 기뻐하셨어요. 흐뭇해 하시면서 마지막에 저한테 주님 한국 가셔서 만나는 분들한테 내가 특별히 인사 전한다고 전해주고 내가 특별히 축복을 보낸다고 전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한 보름 좀 20일쯤 지났는데 아직도 뜨끈뜨끈한 인사니까 교황님의 인사와 교황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부산교구는 매주 주보를 통해 백신 나눔 운동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신자와 사제, 단체와 본당의 기부가 이어지면서 3억 5천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한편 CPBC가 개설한 백신 나눔 운동 ARS 모금에도 신자들의 성금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끝자리 1326은 한 통화에 3만 원, 두 통화에 6만 원을 의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한 국가에도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백신 접근성 보장을 꾸준히 호소해 왔습니다. Vaccini per tutti, specialmente per i più vulnerabili e bisognosi di tutte le regioni del pianeta. Al primo posto, i più vulnerabili e bisognosi. 한국천주교회는 교황의 뜻에 따라 전국 교구에서 백신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의 모금액은 교황대사관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달된 뒤 가난한 나라를 위한 백신 나눔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지난 19일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교황청 종교 간 대화 평의회와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경축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축하 메시지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40년 전인 1981년 5월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괴한의 습격으로 쓰러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피 묻은 옷이 현재 로마의 한 수녀원에서 보존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황청 종교간 대화 평의회 의장 미겔 앙헬 아유소 기소 추기경은 불자들에게 보내는 경축 메시지에서 온 세상의 불자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온과 희망이 깃들기를 기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돌봄과 연대의 문화를 증진하는 불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에서 기소 추기경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비참한 상황에 놓인 세상은 모든 종교의 신자들에게 인류 공동체를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협력하라는 도전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인류를 위협하는 어려운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도록 도와줄 보편적 연대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기소 추기경은 또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야기된 고통은 우리가 모두 상처받기 쉽고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며 각자의 종교 전통 안에 간직하고 있는 연대를 발견하고 실천할 것을 요청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브라마 비하라, 즉 사범주, 사무량심을 예로 들고 우리에게 연대와 실천하는 보살핌이라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기소 추기경은 모든 이에게 무한한 사랑을 전하라고 불자들에게 권면한다면서 불교의 자애경과 법구경의 구절을 예로 들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원한다고 거듭 밝힌 기소 추기경은 코로나19의 비극적인 상황이 우리 우정의 끈을 단단히 묶어주고 나아가 우리가 인류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데에 하나 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 부처님 오신 날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염추경은 지난달 정추경 선종 때 불교계에서 보여준 조의와 배려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온 세상에 큰 영향을 주고 계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져 더욱 많은 이들이 진리를 깨우치는 삶으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축하했습니다. 염추경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마음을 깨끗이 한다면 우리 세상은 더 아름답고 행복해질 것이라며 부처님 탄신일을 가톨릭교회 신자들과 함께 마음 모아 봉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대교구는 지난 11일 사무처장 조현권 신부와 종교평화위원장 박영일 신부가 보현사 주지 겸 동화사 교구 총무국장 지우 스님에게 부처님 오신 날 축하 인사와 선물을 전했습니다. CPBC 이희민입니다. 1981년 5월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광장에서 신자들과 인사를 나누던 순간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네 발의 탄환이 교황의 아랫배와 오른팔, 왼손을 꿰뚫었고 교황이 쓰러졌습니다. 교황의 흰 수단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른바 사상 초유의 교황 저격 사건. 현장에서 범인은 즉각 체포됐고 전 세계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5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깨어난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총을 쏜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총격 사건 당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수단 안에 입었던 옷이 현재 로마의 한 수녀원에 보존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 빈센트 드폴 자비의 수녀입니다. You can still see the Pope's blood stains on the relic, and you can make out 3 distinct holes. They are the holes caused by bullets, not because there were 3 bullets, but since the shirt was folded over itself because of how he was standing.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옷은 당시 수술실에 있었던 간호사 안나 스텐헬리니를 통해 수녀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In the operating room, they cut his shirt into 2 pieces and threw it on the floor because they had to operate on the Pope. When they finished, she realized that the shirt was still there and would probably end up in the garbage, so she decided to pick it up. 그리고 안나 스텐헬리니는 교황의 옷을 수년 동안 보관하다 수녀원에 기증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순례자가 수녀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게 기도하고 교황의 용서와 포용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수녀원을 찾는 겁니다. A woman told me that she wanted to have a child, but she couldn't have one, and she came here to pray almost every day. Finally, she became pregnant, but the doctors told her that she and her child were in great danger. She and her husband asked John Paul II for a miracle. In the end, the child was born and is in good health. So is she. They named him John Paul.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2년 뒤인 1983년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교도소를 찾아가 총격범 마흐멧 알리 아그차에게 거듭 용서의 뜻을 밝혔습니다. 2000년 풀려난 총격범은 2016년 한 인터뷰에서 가톨릭 사제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용서와 포용의 정신을 다시 돌아보는 5월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0.98명에서 0.91명, 이어서 0.84명.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계속 줄고 있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저출산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는데요.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최근 들어 출산율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미래 대비, 잠재 성장률 제고, 지속가능 성장 등의 측면에서 올해 중점 대응해야 할 과제는 인구 문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1월 한 회의에서 3대 인구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3대 인구 리스크는 인구 데드크로스,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 베이비 부머 세대의 고령층 진입 시작 등을 의미합니다. 홍 부총리는 범부처 인구정책 TF 3기를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부쩍 눈에 띕니다. 서울시는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저출산 극복 전국민 포함 챌린지에 동참해 부담 때문에 출산을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이달 초 인구정책 TF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증가세를 유지했던 인천시의 출산율이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경남 함양군은 올 1월에서 3월 인구 감소율이 0.16%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경남 도내 군부 지자체 가운데 가장 적은 감소폭에 해당합니다. 마을별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과 내고장 주소갖기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 지속 전개 등의 효과로 분석됩니다. 경북 영천시는 지난달 인구가 10만 2천여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인구를 달성한 겁니다. 정주 환경 개선 등 인구 증가를 최우선으로 두고 장단기적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52명, 전국 평균인 0.84명에 한참 밑돕니다. 종로구는 올해부터 아기 탄생 기념 축하 사업으로 우리 아기 사진 게재 프로젝트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해 줍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나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생명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산의 중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이 더욱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올 초 CPBC 신년 대담에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출산과 양육처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메일함을 열면 날마다 수백 개의 스팸 메일이 쌓이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 스팸 메일만 잘 지워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메일함을 열어보면 가득히 쌓여있는 스팸 메일들. 날마다 수십 개에서 수백 개씩 발송되곤 합니다. 필요 없는 광고 메일임을 알고도 대부분 못 본 척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스팸 메일이 쌓일수록 지구 환경에는 해롭습니다. 스팸 메일은 온라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건 전기입니다. 저장 장치가 24시간 내 뿜는 열을 식히기 위해 냉방 장치가 작동될 때도 전기가 사용됩니다. 데이터 1GB당 사용되는 전기는 23kWh. 전 세계 이메일 사용자 약 23억 명이 메일을 50개씩만 지워도 862만 5천 기가바이트의 데이터 공간이 절약됩니다. 계산해보면 전기 2억 7,600만 kWh가 절약될 수 있습니다. 전구 27억 개를 1시간 동안 소등하는 양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인 탄소 발자국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마다 발생됩니다. 메일 한 통이 발송될 때마다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4g 정도로 추산됩니다. 스팸 메일로 인해 매해 1,7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메일 한 통이 탄소 발자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활발해지고 데이터 유통량이 늘면서 이산화탄소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디지털 탄소 발자국. 스팸 메일이나 오래된 메일을 지우고 읽지 않는 뉴스레터 구독을 취소하는 것만으로도 지구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 1815년 북부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프로이센의 외교관이자 정치인입니다. 1800년 초만 해도 독일은 39개의 군소국가로 분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관세 동맹을 체결하고 경제력을 키웠고
프랑스 등과 전쟁을 거치며 주변국들을 제압했습니다. 마침내 1871년 프로이센의 국왕 비렐림 1세는 통일된 독일 제국의 황제로 추대되었고 외무장관과 총리를 역임한 비스마르크가 초대 총리직을 맡게 됩니다. 철의 재상이라고 불리던 비스마르크는 강대국 간 세력 균형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동맹과 협상을 체결하며 유럽 외교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네스트 브로커, 공정한 중재자. 이 말은 1877년 러시아와 터키의 전쟁 이후 유럽 열강들이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개최한 베를린 회의에서 비스마르크가 스스로를 칭한 말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발칸반도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러시아와 영국 등은 비스마르크의 소집으로 베를린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비스마르크는 스스로를 공정한 중재자로 선언하며 여러 이견들을 조율합니다. 이후 역사에서 공정한 중재자란 말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협상을 이끌어내는 국가나 인물을 칭하게 됩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소의 핵전쟁 위협에서 양측을 설득한 성 요한 23세 교황의 중재 외교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5월 10일 또다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전투기 공습과 미사일 폭격 등으로 또다시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압도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일부에서는 이스라엘의 일방적 민족 학살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갈등의 핵심은 외면한 채 이스라엘의 자위권만을 옹호하기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 역시 아이언돔이라는 요격 방어 체계를 마치 게임 중계하듯 자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거주지 강제 철거와 아랍인 차별 정책 등 문제의 근본 원인 분석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배제와 불평등이 회복되기 전까지 폭력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의 기쁨에서 폭력의 원인은 불평등과 배제에 있다며 이같이 역설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서 미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언론이 공정한 중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어떠한 배제와 불평등이 자행되고 있는지 먼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공정한 중재자의 자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빕니다.